네, 오늘은 버핏의 최근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버크셔가 4분기에 어떤 것들을 사고 팠는지가 시장에 공시가 됐는데요. 몇 가지 좀 인상 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버핏이 애플 주식을 일부 좀 팔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9억 주 정도를 들고 있었던 거에서 한 1000만 주가 팔았는데 여전히 근데 많이 들고 있고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애플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뷰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는 솔직히 없을 것 같고 한 그 정도 좀 높으니까 어느 정도 현금화를 했다라고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눈에 처음 띄었던 거는 바로 쉐브론이랑 옥시데탈 페트롤륨이죠. 그러니까 석유 회사를 더 담았다는 건데 아마 버핏이 석유 가격이 좀 더 오를 거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크게 눈에 들어왔던 것은 상사 주식들을 더 담았다는 건데요. 이게 좀 많이 증가했어요. 예를 들면 미쓰비시 같은 회사는 23%가 전 분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고 미치도 18%나 더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 상사를 각 회사 기준으로 전체 주식의 한 7에서 8%를 버핏이 계속 담고 있습니다. 버핏이 왜 이렇게 상사 회사를 좀 좋아할까요?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버핏의 상사에 대한 사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가장 처음 공시된 게 2020년도 8월이었는데 그때 5%를 보유한다고 공시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 9월 달에 이거를 1%포인트 늘렸고요. 그리고 작년 4월 달에 7% 수준대로 올라갔다가 가장 최근에 공시된 2023년도 말에 8%까지 올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은 것이 버핏이 지금 엔화 채권을 발행해서까지 주식을 사고 있는데요. 버크셔가 발행한 엔화 채권을 보면 3년물 금리가 0.9%고 35년물 금리가 2.5%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직장인으로 치면 2020년도 주가 쌀 때 있죠. 금리도 낮았고 그때 직장인이 신용대출을 풀로 받아서 그걸로 주식을 사는 것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버핏이 왜 이렇게 지금 일본을 게다가 일본 상사를 빚을 내서까지 사고 있냐 한번 살펴볼까요? 제 생각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엔화가 일단 너무 낮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달러 기준으로 봐도 그리고 원화 기준으로 봐도 일본 엔화가 되게 저평가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저평가냐면 33년 만에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 관점에서 그러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일본화가 너무 싸니까 여행을 가기에도 최적기인 거고 투자를 해도 지금 사면 나중에 환율로 보는 평가 차익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엔화가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나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기준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5%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정부가 채권을 발행했어요. 돈을 달라고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럼 저희 같은 투자자들이 일본한테 돈을 줘요. 그러면 만기가 차서 다시 돈을 돌려주겠죠. 그러면 보통은 일본 정부가 채권을 발행했으니까 저희한테 이자를 주는 게 맞죠. 근데 마이너스 금리에서는 저희가 오히려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비용을 더 부담하고 채권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솔직히 일본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수많은 채권 투자자들, 정부채를 사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주식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그런 자금들이 다 일본을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금이 해외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는 계속해서 팔리는 자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엔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엔저 현상의 밑면에는 이 일본 엔화 저금리, 이 기준금리가 엄청 낮다, 마이너스 수준까지 낮다 라는 게 되게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일본이 왜 이렇게까지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또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물가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이랑 한국에서는 물가가 엄청 오르니까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 상승을 잡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치만 일본은 그거랑 딱 정반대의 상황이 최근까지 펼쳐졌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본은 1990년대 이후로 저성장에 들어다니면서 물가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는 경제가 됩니다.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과 한 개가 예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원이면 먹을 수 있었는데 이게 다음 달이 가고 그 다음 달이 되면 갑자기 900원,
800원 이런 식으로 사과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사과가 떨어지면 굳이 지금 사과를 살 필요가 없겠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때는 소비를 줄이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사면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자금을 묶어두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최근에야 한 1, 2년 텀을 두고 금리를 낮추니까 그제서야 물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한 상태인 거죠. 이러면 이제 임금도 다시 엄청 하락세였다가 다시 오르게 되니까 그제야 경제가 조금 활력이 돌고 그제야 이제 소비가 생기고 그런 경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의 저금리는 그리고 엔저는 사실 되게 장기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에서 나왔고 그 장기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그렇게 쉽게 바뀔 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에 하나 특색이 있는데요. 바로 부채 비율이 정말 높습니다. 지금 GDP 대비 일본의 부채 비율이 한 250%가 넘어서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국가빚이 많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함부로 올렸다가는 높은 이자 비용 때문에 어깨가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또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버핏이 상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일본 상사가 일본에서 좀 어떤 이미지를 가지냐, 어떤 위치에 차지하냐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짱구 아빠가 엄청난 알파 메일인 거 아세요? 이분이 나름 와세다 대학교, 그러니까 되게 명문 대학교를 나왔고 6살 어린 와이프를 갖고 있죠. 그리고 짱아란 신짱까지 이렇게 둘을 자식으로 갖고 있고 심지어 집에는 마당이 딸려 있고 흰둥이라는 강아지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본 사회에서도 짱구 아빠 정도면 엄청난 엘리트예요. 근데 그 일본의 짱구 아빠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바로 상사입니다. 그러면 상사는 어떤 지금 사람들이 다니고 있냐를 실제로 체크해보면 5대 종합상사라고 하죠. 이 종합상사에는 도쿄대, 게이오대, 와세다대 같은 엄청난 엘리트들이 여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사는 일본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되게 위상이 높고 많은 엘리트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메이저 상사는 한 5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토추, 미쓰비시, 미츠이, 마루베니, 스미모토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이 모든 상사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 똑같은데요. 바로 이 3가지 비즈니스 모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상사가 처음 도입이 됐던 거는 외국에서 서양 문물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게 수입되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역으로 일본 것들을 좀 수출을 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가장 물건을 싸게 산 다음에 해외로 나가서 비싸게 이거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처음 상사들이 시작한 비즈니스 모델이 이 트레이딩이었고, 여기는 물건들을 그냥 밖으로 갖다 파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직접 제조를 하거나 공장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들으면서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지만 돈이 엄청 되진 않아요. 왜냐면 그 제조기업이 직접 수출을 내재화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직접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마진율이 애초에 높진 않겠죠. 그러니까 상사들이 다른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을 했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자원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해서 받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해외에 있는 탄광이라던가 천연가스라던가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해놔요. 그러면 그 천연가스랑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은 항상 인류가 있는 한 필요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안정적으로 돈을 따박따박 벌자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즉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일본 회사들의 수익성도 되게 좋아지겠죠. 그런 점에서도 되게 플러스인 사업부인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원이 부족하니까 예를 들면 생활용품을 많이 수출했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까 편의점 사업에 투자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지분 투자를 해서 되게 다양한 비즈니스를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사는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처음엔 수출부터 시작을 해서 자원을 투자하고 지분을 갖는 등 되게 복잡하지만 확실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실 버핏은 버크셔를 보고 이 상사를 좀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버크셔의 비즈니스 모델이 좀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닮아 있어요. 가장 메이저 비즈니스가 있고 그거를 토대로 여러 가지 곳들 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는 거, 그리고 자원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크셔가 들고 있는 석유 투자랑 되게 유사하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버핏은 상사가 되게 쉽게 이해가 됐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5대 종합 상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가는
또 여기서 조금 다른데요. 되게 재밌는 거는 미쓰비시, 미쓰이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원에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라던가 가스, 석탄, 구리, LNG 같은 자원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토추 같은 경우에는 석유랑 상관없는 생활용 비자원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편의점 브랜드 회미니마트도 얘네가 갖고 있고, 다른 석유 외적인 생활용품을 팔고 그런 자원에 투자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루베니도 농업이랑 식료품 위주로 트레이딩을 구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미토모인데 얘네는 자원 중심이고 미쓰비시랑 워낙 미쓰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투자자 입장으로 돌아와서 지금 버핏이 2020년 8월부터 이 주식들을 사기 시작했는데 우리도 과연 살만한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상사를 투자하기에는 조금 늦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가장 큰 거는 버핏이 투자한 시점으로부터 상사 가격이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PBR로 봤을 때 지금 PBR이 2배가 올랐다는 건데 그만큼 일본 주식들이 집중을 많이 받으면서 주가가 일단 전체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버핏의 일본 상사 투자를 얘기할 때 일본 상사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본은 역대급 엔저가 지속돼 있고 그 이유에는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버핏이 지금 채권을 발행해서 주식을 샀는데 버핏같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싸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까 저희가 봤지만 버핏이 발행한 채권의 금리가 막 0.5%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채권을 조달하거나 특히 일본에서 채권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다르고 상사 주식은 일단 2배가 뛰었기 때문에 버핏보다 확실히 불리한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주가가 좀 더 오를 수도 있고 워낙 엔저이기 때문에 엔화가 재평가 받으면서 엔화가 다시 올라가면 그걸로 메꿀 수도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기억해야 될 것은 버핏에 비하면 좀 여러모로 상황이 좀 불리하다는 거를 체크해 주셔야 되고, 가장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버핏의 이런 투자가 그냥 기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되게 전체적인 그 나라의 상황과 금리와 자본 조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버핏이 자원에 투자했다. 왜냐면 일본 상사들이 워낙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자원의 가격이 오르면서 얘네들 상사의 이익이 오르니까 버핏은 그 자원 상승에 베팅한 거 아니냐라고도 말을 많이 하세요. 그치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상사들을 보면 모두가 자원 중심적인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쓰비시랑 미츠이 같은 회사, 스미토모까지는 자원에 중심적이지만 이토추랑 마루베니는 오히려 생활용품의 중심이고 곡물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자원이 올라갈 거에 베팅하진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버핏의 투자 철학도 사실 커머디티의 가격 예측은 되게 어렵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자를 어떻게 보면 그런 자원의 베팅보다는 일본 상사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춰가는 게 되게 공고한 방식으로 쌓여져 왔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회사들이 쉽게 망할 것 같지는 않은데 워낙 엔화는 싸고 기준금리는 낮으니까 자본 조달도 쉽고 이런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결국 일본 상사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지금 가격이 2배 오른 상태로 이 회사를 마주하고 있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더 매력적인 기회가 많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고서 여기 이렇게 영상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케이스로서 학습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랑 공유드리고 싶었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